데이비님 주식 하기로 하셨는데 네. 시작하셨나요?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알고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지금. 네. 네, 옆에서 참견하고 그 과정을 좀 담는 게 어떨까. 오. 그래서 오늘 이게 세영님과 또 제가 옆에서 약간 자기 주관을 좀 얹어서 너무 좋죠. 네,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원하시는 방식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경험이 아예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펀드에 대한 지식은 좀 많으실 텐데. 네, 펀드 부분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많이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새로 주식을 시작한다고 하면 세영님은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하는 게 답이다. 약간 요 정도로 시작을 하겠죠. 저는 투자를 하라고 말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 알죠? 그죠. 아무래도 상대방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잘하면 좋은데, 잘 되면 좋은데,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또 그쵸. 괜히 욕심을 부렸다가 잘못돼가지고 나를 탓하면 어떨까. 그런 프리커션을 다 네. 같이 알려줘야죠. 이번 영상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답이 없어요. 어차피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블로그에 맨날 쓰는 말, 오답은 좀 피해보자.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오답은 맞잖아요. 예금도 그렇죠. 투자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오답이니까 이제 우리는 투자를 시작한다는 가정을 하고 한번 이렇게 쭉 계속 가는 거죠. 혹시 캐나다 주식을 투자해 보셨나요?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다녔던 그 회사에 캐나다 주식에 대한 뭐 선호가 좀 있으세요? 그냥 캐나다 주식하면은 조금 안정성이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미국 주식보다는 좀 있다라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긴 한데 보수적이어서 그런 건지 좀 잘 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만큼 또 잘 안 떨어질 것 같은 약간 맹목적인 그런 약간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영님은 캐나다 주식 그렇게 선호하시진 않으시나요? 그쵸. 저는 아무래도 테크 회사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테크 회사들이 다 나스닥에 있고 그러면 다 미국 주식이니까 캐나다 주식은 딱히 볼 일이 별로 없죠. 캐나다도 지금 이제 셔피파이 있잖아요. 셔피파이. 네. 역시 또 테크는 테크인데 그게 사실 캐나다 주식을 대표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쵸. 캐나다 주식하면 딱 드는 느낌이 은행이거든요. 은행주들. 이번에 손흥민 이적한 거 보셨죠? 네. 그 LAFC의 스폰서가 BMO. 그쵸. BMO. 캐나다의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BM. 네, 그 손흥민 선수에도 이제 캐나다가 살짝 묻어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캐나다는 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미국 자본에 살짝 묻어 있다. 캐나다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계좌 세팅, 최적화잖아요. 이제 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지식이 충분하시겠지만 오늘은 주식만을 기준으로 계좌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님 같이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혜택 받을 수 있는 계좌들이 약간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RRSP랑 TFSA만 가지고 일단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TFSA랑 RRSP 지금 많이 비워지신 상태죠? 네, 텅텅 비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좋다고 얘기했지만 채우는 건 또 어려운 일이죠. 네, 그렇죠. 세영님도 TFSA가 이제 지금 비어버렸죠. 비어버렸죠. 네. TFSA와 RRSP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계좌를 먼저 쓰는 게 좋을까요? 처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랑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저는 데이비님께는 TFSA가 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죠?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함이 저는 목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 2밀리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밀리언을 RRSP에서 벌었을 때랑 TFS에서 벌었을 때랑 뭐가 더 이득이냐를 보냐면 저는 무조건 TFS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RRSP가 정말 이득일지 아닐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꼭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TFS를 추천하신다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TFS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돈을 꺼내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돈이 더 필요한 시점도 올 수 있는데 RRSP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려면 TFSA가 좀 괜찮은 부분도 있죠,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TFSA 먼저 일단 맞아요. 무조건. 젊을 때라면 더. 그렇죠. 아무래도 TFSA를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그런 유동적인 면 그리고 뭐 했을 때 어떤 거를 넣었을 때 좀 더 가성비가 좋냐 했을 때 그러면 뭐 노 퀘션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계속 계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룸도 가득 있으시고. 맞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키라님은 좀 늦게 오셔서 아쉽겠어요. 그것만 알았어도 일찍 왔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모르세요. TFSA랑 주식 계좌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 좀 어려운 주제는 맞잖아요, 사실. 그쵸, 헷갈리는 분들이 있죠. 그쵸. TFSA 우리가 설명한 영상은 있지만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TFS는 그냥 계좌죠. 오늘 어떤 증권 플랫폼을 이용해 볼 생각인데 거기서도 뭐 TFS로 계좌를 열어놓고 그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단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시작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1000불이 많이 적당하다고 하죠. 그게 너무 적으면은 신중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커버리면은 처음에 아직 주식 잘 알지도 못하는데 리스크만 너무 크게 지어버리게 되니까 한 1000불 정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1000불에서 좀 이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도 각오하는 마음으로 각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면서 아이고. 이제 그리고 1000불이 들어가면은 자기 돈이 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계속 보게 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맞아요. 이제 1000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제 가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죠? 브로커나 은행 중에서 일단 네. 골라야겠죠 먼저. 그렇죠. 보통 은행에서도 이제 증권 투자 가능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증권 투자만 전용으로 하는 또 플랫폼이 따로 있잖아요. 둘의 차이가 좀 있나요? 일단 브로커들이 좀 더 막 혜택 같은 게 좀 많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 튜토리얼 같은 거 보기도 좀 쉽고 막 그런 리소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증권 플랫폼을 시작하는 게 더 돈 아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증권 플랫폼 선택에 관해서는 이미 뭐 캐나다우트나 콜라 뚜껑 열면 김세영 이 채널에서도 이제 설명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되겠네. 네. 오늘은 어떤 플랫폼을 저희가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브로커를 이제 고른다고 하면은 어떤 뭐 피가 낮아야 된다, 뭐 혜택이 많아야 된다, 뭐 안정성이 높아야 된다,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된다, 약간 UI가 직관적이어야 된다, 약간 어떤 거가 좀 중요하세요? 은행 일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 약간 이제 그 은행이 껴있으면은 약간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들고 날르면 어떡할까? 예를 들어 이제 퀘스트레이드 같거나 아니면 웰스 심플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고 알지만 그래도 실체가 이제 은행이라는 기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하잖아요. 앱이나. 실제로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퀘스트레이드도 핀치에 엄청 크게 있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증권이 법적으로 보호받냐의 문제죠. 그쵸. 네. 근데 CDIC가 이제 은행은 10만 달러까지인가요 지금? 그쵸. 네, 10만 달러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이제 증권도 마찬가지로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이제 증권에 따라서 뭐 100만 불까지 커버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브로커를 사용하면 좋을지 너무 큰 고민이잖아요 이거. 그쵸, 중요한 고민이죠. 이 영상 올려도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런 거 같아요. 맞아요.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세영님은 어떤 걸 대표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게 이제 웰스 심플이죠. 웰스 심플이 혜택도 많고. 근데 퀘스트레이드가 원래는 이제 좀 거래 수수료가 있었어가지고 좀 초보자한테 안 좋다 이랬었는데 최근에 거래 수수료 없앴잖아요. 그쵸. 웰스의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그런지. 네, 그래가지고 사실 너무 좋아졌어요. 네. 네, 저는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효율의 문제라면 효율의 문제일 수 있지만 데이빗님 기준에 맞추려면은 저는 캐나다 달러 투자는 웰스 심플에서 조금 하고 미국 달러로 직접 투자하는 거는 퀘스트레이드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둘 다 사용을 할 거라면은 그게 가장 베스트죠. 그쵸.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각각의 프로모션과 혜택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맞는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그쵸. 지금 시점에서는 네. 크게 차이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지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제 직접 보여드리면 되니까.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초보자한테 조금 더 나은 부분. 늘 봤을 때는 웰스 심플이 일단 보기 편해요. 맞아요. 네. 좀 더 가장 직관적인 거래가 것 쉬운 같고. 편이. 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조금 더 나은 투자, 더 깊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퀘스트를 넘어가는 게 더 좋아요, 사실. 네. 그래서 시작 시점이니까 그럼 오늘은 웰스 심플로 한번 시작하는 걸로. 이 영상 이제 하단에 네. 보면은 링크 있거든요. 링크 누르시고 이제 시작하시면은 디파짓 하신 후에 아마 이제 리워드가 들어올 거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죠. 한번 앱을 열어볼까요? 사인업을 먼저. 네. 드디어 웰스 심플 만들었네요. 근데 UI UX가 진짜 편하긴 하네요. 네. 오픈 어카운트 하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기준을 TFSA로 먼저 할 거기 때문에 네. TFSA로 하시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귀찮은데 좀 그냥 뭐 리걸 네임이랑 이제 자기 정보 넣으시면 되고 이것만 좀 이제 의미가 있는데 WABN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세금 조약이라던가 우리가 미국 주식 할 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이 거래되는 곳이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에 스탁 익스체인지가 있고 또 나스닥도 따로 있고.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두 개죠. 네, 제일 좋아하시는 나스닥이죠. 나스닥 가보셨나요, 빌딩? 아니요, 빌딩까지 가보진 않았어요. 거기 그냥 타임스퀘어 네, 바로 그냥 거기 있는데. 걸어가면서 보기만 했고. 그쵸. 네. 그것도 되게 매력 있던.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TSX라고 이제 부르고. 토론토. 네, 토론토 익스체인지가 있는데 그것도 토론토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맞아요. 그걸 제가 그냥 이 표를 가져왔거든요. 네, 캐나다 주식을 볼게요. 이게 제일 큰 마켓캡 보면은 이제 주식이 267빌리언이에요. 캐나다 달러로.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미국으로 넘어가면 엔비디아의 4 트릴리언의 USD예요. 20배가. 이거는 시장을 사실 비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예요. 네. 일단 은행주들이 굉장히 크고 이제 이거가 대표적으로 배당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격을 좀 다르게 보기는 해야 돼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은행을 볼까요? 29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죠. 340빌리언. 그러니까 은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TD, RBC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엄청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캐나다 은행들이 사실 미국에서도 활동을 잘하고는 있어요. 돈도 잘 굴리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면 좋은데 이제 시장의 차이는 좀 넘사벽이다. 그렇죠. 네. 너무 크죠. 사실 정보가 압도적으로 미국 주식이 좀 많죠. 그렇죠. 저는 어차피 그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좀 캐나다 주식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세훈님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의 나스닥 한정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테크주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네. 그쪽을 선호하죠. 이제 데이비님의 성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데이비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요즘 많이 들리는 거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테크주가 이제 많이 또 오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조금 배당 주식으로 이제 보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좀 더 솔깃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개인 투자를 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사실 투자를 좀 크게 나눠보면 펀드 투자가 있고 그렇죠. 네, 개별 개인 투자가 있는데 그쵸. 좀 많이 다르죠, 사실 성격이. 아예 다르죠. 네. 이제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가입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 이제 데이비님도 그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하는 투자도 사실 되게 좋죠. 가장 일반적인 투자기도 하고 그게 더 아직 주류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왜 개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가 해서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크죠. 그리고 또 뮤추얼 펀드에 나가는 그 피가 아까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나만의 분야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시는 이제 회사도 있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사실 세상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자율적으로 더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펀드 투자랑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처럼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피의 차이만 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방식을 하면서 피만 낮춰서 내가 개인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그렇죠. 방식을 모방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개별 투자가 좀 이점이 많아서 좀 넘어오는 추세긴 하죠. 네. 네. 그럼 개인 투자도 사실 종류가 좀 있죠. 그렇죠. 네. 요즘 대세는 뭐죠? 개별주랑 ETF죠. 아, 그쵸. 결국 개별주랑 ETF로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저는 일단 둘 다 필요하다고 봐요. 약간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ETF를 가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별주도 해서 좀 돈을 불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주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원래 리스크의 같은 말이잖아요. 리턴. 그쵸.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저는 좀 ETF를 되게 많이 선호하는데 네. ETF라고 꼭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조건은 아니죠. 그렇죠. ETF는 어떤 그냥 투자 방식의 형태를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되게 공격적인 것도 있고 안정적인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인덱스 펀드. 그렇죠. 네. 주가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S&P 50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스닥. 네. 조금 더 공격적이라고. QQQ. 모든 매 영상에 나오는 단어 같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죠. 저는 시작하면 그것부터 살짝 있기는 합니다. 이미 사실은. 마음을 정하시면 네, 약간 마음이 저의 그쪽으로- 영향이 좀 그렇겠다는 네, 거. 네, 그래서 세훈님 같은 경우는 어떤 비율이 더 높으세요? 저는 거의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캐나다에 있을 때 RRSP에서는 ETF를 하고 TFS에서는 개별주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 좀 반반이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절반은 S&P예요. S&P 500을 투자한다는 뜻은 그냥 쉽게 말하면 ETF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근데 절반은 이제 지수를 따라가고 나머지 절반 안에서 조금 해결하려는 편이에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될 때도 결국 지수 따라가줘야 좀 안정적이라는 마음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내려갈 땐 또 팍 내려가고 S&P도. 그럼 조금 궁금한 거는 형들은 그러면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가고 또 이제 개별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S&P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에 해칭하는 개별 주식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S&P랑 같이 가는 배를 탄 주식을 구매하나요? 예를 들어 S&P 500을 따라가는 ETF를 뭐 절반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내가 더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고 채권 ETF라던가 그게 조금 보수적인 역할을 해주죠. 근데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은 S&P 500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개별주를 추가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 500개 안에 없는 회사 중에서 이제 좀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성장성이 커 보인다. 그걸 추가하는 방식도 있죠. 오.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죠. 네, RRSP에서는 QQQ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네. TFS에서는 또 개별주로 테크 주식들이 들어가요.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테크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죠, 대부분 테크죠. 100% 테크인데요, 거의. 네, 거의 99% 테크라고 보면 됩니다. 와, 테크 산업이 망하면 안 되겠어요. RRSP에 이제 ETF만 테크가 아닌 것들이 좀 있고요. 개별주는 거의 테크죠. 그럼 데이비님은 과연 어떨지? 데이비님의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좀 참견해 드릴게요. 지금 형들의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제 QQQ는 무조건 한 절반 정도는 박아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좀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제가 조금 관심 있는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특히 이제 AI 관련된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아니면 팔란티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팔란티어가 제가 이걸 들었을 때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라면 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 ETF와 개별주를 테크주를 섞으실 생각이신 건가요? 지금은 초반에는 약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정보를 좀 더 듣고 이제 또 해보면서 또 저만의 이제 스타일이 나오겠죠. 각도를 조금씩 재고. 아주 저랑 좀 비슷하네요.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좀 재밌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커서. 그리고 또 롤러코스터 좀 경험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롤러코스터까지는 아닌데 좀 그냥 괜히 헛된 이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처음 시작할 때 초보자들이 막 갖는 생각인데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네. 원래 좀 깨져야 배우는 거라서. 그렇죠. 한 번은 겪어봐야죠. 어쩔 수 없는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데이비님이 이제 돈을 넣으면은 처음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저는 일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QQQ를 절반을 사고 나머지 이제 개별주 제가 이제 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세영이 형하고 약간 그런 센티멘트에서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원하는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를 조금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실 USD가 필요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US 달러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기본인데 이 환전에는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이 비용 때문에 우리가 많은 방법을 찾아보는데 사실 퀘스트레이드에서는 이제 저널링을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딱 전환시킬 수 있어요. 웨스트심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비용이 나가야 되고 대신에 10만 달러 가까이 한 번에 납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그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케이스는 다른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오히려 US 달러로 안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 달러를 가지고 캐나다 달러로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네, 그렇죠. 그 이제 캐나다에도 이제 토론토 익스체인지나 뉴욕 익스체인지 같은 여러 익스체인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QQC.TO 같이 그런 캐나디안 익스체인지에 올라와 있는 주식들을 사면은 미국 주식을 모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캐나디안 달러를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QQQ를 추종하는 것들 중에서 수수료가 낮은 ETF를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실제로 뭐 BMO나 IBC나 뭐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ETF를 만들거든요. 저는 이제 뭐 iShares 걸로 설명을 많이 하는 블랙락의 iShares 상품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덱스 ETF는 대부분 캐나다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캐나다 달러 거래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근데 이제 다만 거기서 또 차이가 있는데
이 캐나다 달러를 미국 달러의 환율을 노출시킬 것인가, 노출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 얘기죠. 이거는 저희가 몇 번 다루긴 했지만 다른 영상에서 좀 깊게 다루고 있으니까 우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팔란티어, 여기 보시면은 캐나다 달러로 거래가 되잖아요. 오, 네. 그래서 실제 주가랑 여긴 달라요. 그냥 비례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배당 나오는 주식들은 배당도 같이 나와요. 다만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별주를 CDR로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캐나다 달러 해지드 상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N2에 있는 애들이 CDR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CIBC에서 CDR로 네오에다가 올려놨고, 웨스심플 같은 경우는 이제 티커라고 하잖아요. 네. 이 티커를 똑같이 치거나 아니면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면은 거기 오른쪽에 캐나다 달러로 거래가 되는지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는지 뜨거든요. 그거를 체크해 보시고 사시면 돼요. 퀘스트레이드는 티커가 다른데 웨스에서는 똑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만약 USD로 있는 걸 그냥 사시면 자동 환전이 돼가지고 돈 많이 나갑니다. fee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CDR로 살 수 있는 개별주는 좀 한정적이어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CDR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선 이제 만약에 맞아요. 없다면 퀘스트레이드를 생각해야 되는 방법도. 네. 근데 아직 우리가 실제 투자를 오늘 시작한 건 아니니까 네. 다음 촬영 때까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모의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1000달러를 어떻게 배분하시겠어요? 일단 500달러는 QQQ에 그럼 QQQ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달러로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쵸. 네. 세영님이 이제 말씀 자주 하셨으니까 저희가 QQC.TO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캐나다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실제 이 가격이 38.60이라고 써져는 있지만 이 가격은 이제 거래가 된 가격이고 내가 이 가격에 꼭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는 사람의 가격과 파는 사람의 가격이 나와 있죠. 그쵸. 네, 비드랑 리스크가 있는데 이 사이에서 거래가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가끔 넓을 때가 있어요. 거래량이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특별한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스프레드가 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거죠. 마켓 바이로 해버릴 때. 이 스프레드가 큰 상태에서 마켓 바이로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시장에 갔어요. 방어 삽니다. 이 얘기는 내가 얼마에 살지도 안 말했어요. 그 사람 가격에 그냥 내가 맡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마켓 바이예요. 시장 가서 그냥 내가 손 들고 사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싸게 살 확률이 없죠. 네,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너무 손해인 거죠. 근데 전 세계 시장에 대고 손 들면은 어느 정도 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작은 시장에 와가지고 내가 손 들고 그냥 사겠습니다 해버리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정해놓은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좋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때는 리밋 바이로 꼭 리밋 바이로 가격을 설정하시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38.60에 사겠습니다. 내가 정해진 가격에서만 사겠다. 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가끔 위험이 있을 경우에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38.60으로 몇 주를 사면 될까요? 한 13주겠네요. 1000불의 반을 쓴다고 하셨죠? 네. 38.60에 13주 501.8달러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전히 498.2달러가 남았어요. 팔란티어랑 이제 엔비디아를 나눠서 하고 싶은데 캐시도 좀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네, 남긴 게 결과적으로 좋았을지 아닐지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언제나 100% 해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캐시를 남긴다고 쳤을 때 나머지 500불을 어떻게 배분을 20하고 15, 15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PLTR 58.08로 3개를 사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까지 해서 좀 채워볼게요. 그러면 한 150달러 정도, 한 15, 16% 사이로 캐시를 남겨두고 다음 시장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조금 손해보던가 아니면 또이또이지 않을까. 사실 여기서 떨어질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제 주식도 위험하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단기로는 떨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식을 좀 참견해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와서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